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픔을 겪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작년 봄, 저는 목숨보다 귀한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슬픔이 희미해진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런 날이 쉽게 와줄 것 같지 않네요. 세상에 어떤 슬픔이 자식을 앞세운 슬픔보다 더할까요? 딸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늦게 얻은 외동딸이라 정말 애지중지 키웠죠. 그런 딸이 결혼 반년 만에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겁니다. 경찰에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사고사로 결론이 났지만 엄마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파헤치던 중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아마 그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딸이 떠난 지 1년,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떠났으니 사위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석이는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청년이었고 무엇보다 제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진석이가 딸이 떠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정이가 떠나고 나서 사위는 회사도 그만둬 버렸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술값으로 탕진하고 있었고 신혼의 설렘으로 아기자기하고 깔끔했던 아파트는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한 번씩 그 집에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며 폐인이 되어버린 사위를 돌보고 있었죠. 딸이 살아있을 때도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진석이를 사위라기보다는 아들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위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딸을 잃은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반찬통을 들고 사위의 아파트를 찾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집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눈이 마주친 여자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지금 902호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한 채 말했죠. 조심하세요. 지 와이프까지 때려죽인 아주 포악한 놈이 사는 집이에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은 사고로... 사고? 그걸 믿으세요? 그날 밤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따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멀쩡한 성인이 왜 베란다에서 실족해요? 아니요. 그날 사위는 약속 때문에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제 얘기를 듣던 여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집에 자꾸 드나들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급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려 들고 있던 반찬통까지 흔들렸습니다.
딸네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네요.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더군요. 할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진석인 거실 소파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진 채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바닥엔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이 굳어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저는 사위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더군요. 문득 유정이의 방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딸이 쓰던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도저히 치울 수가 없다고 눈물 흘리는 사위를 설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여전히 유정이의 흔적이 가득했죠. 화장대와 옷장, 책상도 그대로였네요. 조용히 딸이 쓰던 옷장을 열어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눈물로 앞이 흐려져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이 보인 겁니다. 패션 회사에 근무하던 딸은 평소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좁을 만큼 옷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군데군데 빈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화장대 위에 있던 향수병 몇 개도 없어진 것 같았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딸이 쓰던 일기장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진 건지, 차마 딸의 물건에 손댈 수 없다던 사위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와 방을 정리하고 있는 건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무거운 마음으로 사위를 바라보다 발길을 돌려 집을 나섰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데 누군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위 만나고 가시나 봐요. 사람 좋아 보이는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절 보자 가볍게 목례하더군요. 가끔 딸네 집에 오갈 때마다 마주치던 사람이었어요. 사고 이후 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종종 음료수를 건네기도 하고 사위를 걱정하기도 하던 사람이죠. 네, 수고하세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상대의 걱정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위가 깨어있을 것 같은 시간에 다시 딸네 집에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었네요. 어머니 오셨어요. 진석아, 밥은 먹은 거야? 사위는 의무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마 먹지 않았을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며칠 전에 해다준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제가 반찬과 함께 가져다 놓은 즉석밥을 꺼내며 물었어요. 진석아, 방에 있던 유정이 물건들이 좀 없어진 것 같더라. 혹시 네가 치웠니? 사위는 딸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대번에 굳어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소파에서 먹고 잔 지 한참 됐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간 걸까? 향수도 여러 개 없어지고 옷이랑 가방도 몇 개 안 보이던데. 글쎄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겠죠 뭐. 사위의 초점 없는 눈을 보니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유정이 핸드폰은 그때 결국 못 찾았지? 네, 뭐 어디로 간 건지 경찰이 마지막까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위의 목소리에 아직도 슬픔이 배어 있어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은 찜찜했어요. 주인 없는 물건이 하나둘 사라졌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찾을 수 없었던 핸드폰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딸이 베란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주머니에 있었다면 함께 떨어졌을 텐데 아파트 화단이며 주차장까지 다 뒤져도 없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는 핸드폰으로 업무를 많이 본다며 언제나 가까이에 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맘때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건 무엇보다 옆집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심코 건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날 밤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했죠. 사고 당일 사위는 분명 약속이 있어 집에 없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말은 달랐네요. 그런데 하필 그날 복도에 CCTV가 고장나는 바람에 오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위를 믿고 싶었습니다. 유정이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완전히 잘라내지 못한 의심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딸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위의 모습 뒤에 뭔가 감추어진 이면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딸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뭔가 사위에 대해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만난 건 딸과 제일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은지였어요. 은지는 딸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유정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다는 게. 그러게 말이다. 은지야, 혹시 유정이가 진석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한 적 있니? 제 말에 딸의 친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유정이는 항상 진석 씨 자랑뿐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나 한결같이 자상하다고. 매일 아침 유정이한테 맛있는 커피 만들어주려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럼 부부싸움 얘기 들은 것도 없겠네? 네, 1년 넘게 사귀는 동안에도 싸웠다는 말 들은 적 없어요. 유정이가 말하기로는 진석 씨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유정이가 일 때문에 예민할 때도 다 받아준다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랬고요. 근데 어머님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딸의 친구 말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옆집 여자에게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오히려 답답함만 커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고요. 비록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엄마의 직감으로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딸의 사라진 물건들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특히 사라진 핸드폰, 그 핸드폰에는 분명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1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파헤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떠난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유정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네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는지 엄마가 꼭 알아낼 거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딸의 대학 친구와 회사 동료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을 만나다 보면 혹시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딸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혜진이라는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결혼했다는 말 들었다.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 근데 혜진아, 혹시 유정이가 떠나기 전에 무슨 고민이 있다거나 힘든 일 말한 적 없니? 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진석 오빠랑 휴가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는 없었고? 전혀요. 유정이는 결혼하고 더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랑 결혼하기로 결심한걸요? 결혼하면 유정이랑 진석 오빠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두 사람 보기 좋다고 부러워한 친구들 많아요.
혜진이의 말도 은지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만난 딸의 지인들은 한결같이 딸과 사위가 보기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옆집 여자는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뭔가 착각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죠. 설마 딸 부부가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처럼 남들 앞에서만 사이좋은 척했던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뭐? 뭐가 이상했는데? 유정이가 결혼하고 나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누가 지켜본다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는 말 안 했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만. 전 그때 유정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엄청나게 바쁘다고 했거든요. 혜진이와 헤어지고 나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지만 그게 딸의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 이후로 밤잠을 설치던 저는 며칠 후 다시 딸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정리하며 잔소리했네요. 진서가, 나도 나지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이제 그만 너도 직장 다시 알아봐야지. 제 말에 사위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직 어딜 가나 유정이랑 같이 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제정신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위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딸을 잊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위가 요란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딸에게 손까지 댔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위에게 옆집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서가, 너 옆집에 사는 여자 알아? 사위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얼굴은 알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요. 그게 다야?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데? 글쎄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사 왔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친 거 말고는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는 옆집 여자가 한 말을 사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괜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위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화를 끝내고 사위를 챙겨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는 미심쩍은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향하다 경비원과 옆집 여자가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 방해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기둥 뒤에 숨어 엿듣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둘은 대화에 집중하느라 제가 있는 건 꿈에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 할망구 언제까지 여기 드나들까요? 자꾸 눈에 보이니까 신경 쓰여 죽겠어요. 옆집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망구라는 말에 움찔했어요. 혹시 저를 향한 말이 아닐까 싶어 뜨끔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문제될 거 없어요. 경비원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다간 뭐라도 알아내지 않을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경찰도 사고사로 결론 냈잖아요. 사고사. 그 단어를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확실했죠. 그리고 그게 제 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다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도 복잡했죠. 경비원과 옆집 여자가 무슨 사이일까? 내 얘기를 하는 게 틀림없는데 내가 드나드는 게 왜 신경 쓰인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사고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고민 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어요.
딸의 사고가 있던 날 CCTV가 고장났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을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1년이나 지난 일이라 그날 CCTV는 고장나서 따로 남은 게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역시 1년이나 지난 일을 조사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쉬던 어느 날 또다시 이상한 일을 겪게 됐어요. 딸네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딸의 생전 모습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뒷모습이었지만 머리 스타일이며 옷차림이 딸과 너무 비슷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보며 따라갔습니다. 옷뿐 아니라 들고 있는 가방도 딸이 아끼던 것과 같은 가방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놀라서 여자의 곁으로 다가가다 그만 입을 틀어 막았네요. 아무리 봐도 제 딸이었어요. 유정이가 즐겨 입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유정이가 항상 들고 다니던 갈색 가죽 가방, 그리고 늘 고수하던 단발 머리까지. 저는 홀린 듯이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론 제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나 닮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여자는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으로 갔어요. 저도 서둘러 그 뒤를 따라갔네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그 여자만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곧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길로 들었었어요. 사위가 사는 아파트로 가는 길이었죠.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딸네 집과 같은 동으로 들어가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여자가 몇 층으로 가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이 아닌 딸네 집과 같은 9층에 서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혹시 정말 우리 유정이가 살아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간 걸까?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었지만 딸과 너무 닮은 사람이 하필 딸이 사는 아파트 같은 층으로 향하는 걸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없이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저는 허둥지둥 딸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사위는 늘 그랬던 것처럼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방문을 열어 제끼며 딸의 이름을 불렀죠. 유정아! 유정아! 그러자 제 소리에 놀란 사위가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우리 유정이가. 어머님. 사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유정이는, 제 딸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제발 정신 차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전 분명 딸과 똑같은 여자가 9층에 내리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사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병원이라니. 혹시 내가 정신이라도 나갔다는 거야? 아니야, 내가 분명히 유정이랑 닮은 여자가 여기로 오는 걸 봤어. 눈 뜨고 꿈을 꾼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 말을 하다 갑자기 뭔가가 떠올라 벌떡 일어섰어요. 사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지만 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죠. 그러고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9층 CCTV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직원들이 기계를 조작해 딸네 집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기겁할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살아있는 걸로 오해할 만큼 닮은 여자가 9층에 내려 옆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옆집 여자가 딸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의도적으로 유정일 따라한 거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대체 왜 그 여자가 제 딸을 흉내내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비를 맞아 떨리는 몸이 충격으로 더욱 떨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따뜻한 차를 한 잔 권했지만 저는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을 만큼 놀란 상태였죠. 잠시 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그간의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 모든 의심과 걱정의 시작은 우연히 옆집 여자가 던진 한마디에서 비롯됐어요. 사위가 몹쓸 인간이라며 그 집에 드나들지 말라던 여자의 말. 그런데 그 말을 했던 옆집 여자가 경비원과 이상한 말을 쑥덕거리는 것도 모자라 딸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딸의 옷장에서 사라진 옷과 향수가 떠올랐어요. 설마 그 여자가... 저는 여자에게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여자는 사위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했지만 제가 딸의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는 전혀 달랐어요. 대체 그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사위 욕을 하고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 했는지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딸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지 심장이 떨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직접 그 여자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야. 단순히 죽은 사람의 옷차림을 흉내낸다고 해서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 결국 저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기 며칠 전엔 고마웠어요. 근데 혹시 901호에 사는 여자분 아세요? 30대 중반쯤 되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김미란 씨요? 작년에 이사 오신 분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그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인사를 안 해서요. 다른 가족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 사세요. 아이 근데 그분이 좀 그래요. 그 말도 별로 없고 뭐 교류하는 이유도 하나 없을 거예요. 김미란. 이제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사위의 집 현관 앞에 앉아 며칠 동안 옆집 여자의 외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를 들어본 거예요. 보통 오전 11시쯤 외출해서 오후 2시에서 3시쯤 돌아오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여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요. 혼자 아무리 고민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도 옆집 여자는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 미리 준비한 계획을 실행했어요. 열쇠공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죠. 저기 내가 오랜만에 딸네 집에 왔는데 현관 도어락이 고장났다네요. 이런 것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곧 젊은 열쇠공이 도착했고 저는 김미란의 어머니인 척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 다른지 도어락을 교체하거나 부수지 않고 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는 저는 열쇠공에게 수고비를 내고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열어보고 그만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방이 온통 유정이와 사위의 사진으로 도배돼 있었거든요. 거실 벽면 전체가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데이트 사진, 심지어 몰래 찍은 듯한 일상 사진들까지요. 아마 좋기 수백 장은 되어 보이는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더라고요.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집착에 가까운 광기였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른 방도 살펴봤어요. 헌데 그곳엔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딸의 방에서 사라진 물건들이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딸의 옷과 가방, 신발, 심지어 화장품과 향수까지요. 게다가 책상 위에는 유정이의 일기장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딸의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하다던 딸의 말. 그게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친 김에 책상 서랍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자 저를 경악하게 하는 물건이 나오더군요. 바로 딸과 사위가 가장 행복해했던 결혼식 날, 행진하는 둘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아름다운 딸의 얼굴에 사정없이 빨간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딸을 증오하기라도 하듯. 거친 동작으로 그린 것 같았어요. 처음엔 여자가 제 딸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여자가 따라다닌 건 제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곧 두 번째 서랍을 열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곳에 사고 당시 잃어버려 경찰이 그렇게 찾던 제 딸의 핸드폰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핸드폰을 집어 급하게 가방에 넣고 집안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 제 딸의 물건들, 모든 것을 기록했죠. 서랍에서는 또 다른 사진도 나왔어요. 사위와 딸의 데이트 사진이 분명했는데 딸의 얼굴 대신에 옆집 여자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잘라붙인 게 확실해 보였네요. 사위와 딸의 데이트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둔갑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여자는 제 사위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처의 부모인 제가 사위와 가까이 지내는 게 싫어 더는 집에 드나들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한 게 틀림없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의 그 말 한마디가 진실을 캐는 불씨가 되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충격과 공포로 몸이 떨렸지만 서둘러야 했어요. 여자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고 딸의 핸드폰만 챙겨 조심스럽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 숨을 돌린 후 얼른 충전기를 찾아 딸의 전화기를 연결했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켜졌어요. 딸이 떠나면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핸드폰이 1년 만에 드디어 다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이것저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다 사진첩에서 결정적인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딸이 사고를 당하던 날 찍힌 동영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숨도 쉬지 못하고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비록 화면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뚜렷하게 들렸고 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네요. 연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베란다로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너만 아니었으면 이 집은 내 집이 될 수 있었어. 네가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진석 씨는 분명히 나랑 결혼했을 거라고. 떨리는 딸의 목소리 뒤로 분노에 찬 옆집 여자 김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놓고 그동안 나 따라다닌 것도 당신이지.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처음 아니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알아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난 진석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인데 감히 너 같은 게 나타나서 내 남자를 채가? 난 대학 때부터 진석 씨만 바라봤다고.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내 물건들 가져간 거야? 설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그래, 너 같은 거 따라하긴 죽기보다 수치스러웠지만 진석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너처럼 꾸미면 진석 씨도 이제 나한테 돌아올 거야. 정말 제정신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딸이 핸드폰을 들어올리자 옆집 여자가 갑자기 달려들었고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김미란이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우악스러운 힘에 제 딸이 맥없이 뒤로 밀려나더니 비명이 들리며 영상이 끝나고 말았어요.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왔습니다. 드디어 딸의 사고에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네요. 딸은 사고가 아니라 사위에게 마음을 품은 미치광이의 집착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왜 경찰 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문득 며칠 전 경비원과 옆집 여자가 주차장에서 대화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비원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모종의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늘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던 경비원이 사실은 저의 속내를 떠보려고 했다는 걸 알았네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유정아, 이제야 진실을 찾았어. 엄마가 꼭 그 여자 법의 심판을 받게 할게. 이제라도 내 손으로 우리 딸의 억울함 풀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핸드폰과 옆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어르신, 물론 힘든 마음 다 이해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유가족 중에 재수사 요청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다 끝난 사건에 다시 매달릴 여유는 없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도 찾지 못한 딸의 핸드폰을 꺼내자 형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게 따님 핸드폰이라고요? 저희가 그때 이거 찾으려고 화단이랑 집안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이상하네.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옆집 여자 집에서 찾았어요. 네? 옆집이라뇨? 아니 그게 왜... 저는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는 형사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형사가 놀라움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그러니까 옆집 여자가 의심스러워서 그 집에 몰래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 그거 명백한 무단 침입입니다.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결연한 한마디에 갑자기 형사가 엄숙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증거물 제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알았어요. 가보면 알겠지만 그 집에 우리 유정이 물건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제출하기 전에 여기 이 영상 봐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 밤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형사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팀장님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명의 형사가 모여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찍은 사진도 하나하나 검토했죠. 이 여자가 옆집에 산다고요? 김미란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제 딸과 사위를 오래전부터 스토킹했던 것 같아요. 딸이 그 고민을 친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형사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김미란을 체포하기 위해 팀을 꾸렸고 저도 그곳에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고 경찰을 발견한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김미란 씨, 당신을 박유정 씨를 해친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해치다니? 내가 누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 있어? 여자는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집안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어요. 저는 열린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벽에 붙은 사진들이며 이 물건들은요? 그건 다 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딸의 물건과 두 사람을 따라다니며 몰래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 그리고 딸을 저주한 흔적들, 결국 여자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파트 1층에서 경찰에 붙잡혀가는 여자를 본 경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벌벌 떨더니 급하게 경비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경비원이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곁에 있던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경비원도 조사해 주세요. 그 여자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덜덜 떨던 경비원도 끌려나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게 됐죠. 경찰서에서 옆집 여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하던 여자가 영상 증거를 보여주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무단 침입부터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면 분명히 피해자를 밀었잖아요. 형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그 여자가 먼저 밀었어요. 전 그냥 정당방위였을 뿐입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으니까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사위와 같은 대학을 나왔더군요. 우연히 학생 식당에서 여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제 사위가 찾아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친절함에 반해 여자가 삐뚤어진 혼자만의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후 사위의 주위를 맴돌며 스토킹을 해왔더라고요. 사위가 자취하는 방 근처에서 자신도 자취하고 심지어 사위가 군대에 갔을 때 사위의 친한 친구를 가장해 부대로 선물도 보냈더라고요. 그러다 딸과 사위가 결혼하자 그 옆집으로 이사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 사위는 여자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착각을 해도 혼자 단단히 착각하며 살아온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남의 신혼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피해자를 감시하고 급기야는. 전 진석 씨를 사랑했어요. 대학 때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한결같이.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나서. 여자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희번뜩거리는 여자의 눈에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조사도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형사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입을 열더군요. 전 그날 밤 일을 처음으로 목격했어요. 그날 야간 경비를 도는데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쿵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 이미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의 물음에 경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미란이 저를 봤어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달려와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제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정말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신고만 안 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날 CCTV 망가뜨린 거 관리실에 있던 녹화 영상 지운 거 당신이죠? 심야의 관리실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틀림없어. 형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놀란 경비원이 결국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902호에 들어간 걸 아무도 알면 안 된다고. 그것만 없애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치료비 2천만 원과 매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범한 얼굴로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던 그 경비원이 돈 때문에 제 딸의 죽음을 덮어버린 겁니다.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자식 살리자고 억울하게 죽은 내 딸은 모른 척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놓고 그렇게 태평한 얼굴로 나한테 음료수를 줘?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오열하는 저를 형사들이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가 머리를 뜯고 얼굴을 때려도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잘못했다고 중얼거리기만 하더군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옆집으로 이사온 김미라는 몰래 숨어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틈만 나면 집에 들어가 딸의 물건을 훔쳤어요. 놀라운 건 딸이 떠나고 나서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신이 나서 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동안 모아온 딸의 물건들로 자신을 제 딸처럼 꾸미며 언젠가 사위가 자신을 봐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진석 씨는 약속이 있다고 나가는 것 같고 그 여자도 분명히 외출한다고 통화하는 걸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그날의 상황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옷이나 가지러 나오려고 들어간 건데 그 여자가 날 보고 기겁을 했어요. 경찰을 부른다고 핸드폰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막으려고 밀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김미라는 끝까지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확인한 경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일부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어. 그날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가 다 말해주고 있다고. 반드시 내 남자를 빼앗아 간 여자를 응징할 거라고 했잖아. 그건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딸의 핸드폰까지 감췄으면서 미처 그 안에 무슨 영상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여자가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게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미란의 집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어요. 딸과 사위의 일정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수첩, 심지어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까지 여자의 스토킹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네요. 거의 제 딸과 사위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군요. 이 정도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예요. 형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김미라는 살인으로, 경비원은 그 살인 방조와 증거인멸로 입건되었어요. 비록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은폐하고 금품을 받은 것 또한 명백한 범죄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비원은 계속 고개를 숙였지만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일단락되자 형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묻힐 뻔했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무단으로 김미란 집에 침입한 일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힘써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야 딸의 한을 풀어주게 됐네요.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추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 사실을 사위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던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안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 사위의 증언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혀야 했죠. 사위는 충격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저 때문에 유정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진서가. 넌 몰랐겠지만 그 여잔 대학 때부터 널 스토킹했어. 그리고 네가 사랑한 유정이를 증오했지. 사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어요. 제가 처신을 잘못해서 유정이를... 어떻게 이런 일이...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니야, 진서가. 이건 네 잘못 아니야.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사위는 자책을 멈추지 못하더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미란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졌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는 편집성 인격장애와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여자의 설명에 따르면 김미란은 사위와 자신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고 있었고 제 딸을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죠. 하지만 그런 진단이 죄를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여자가 저지른 죄는 분명했고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죠. 물론 상대 측에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김미라는 아무 죄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만들고 1년 동안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또한 공범에게는 증거 은닉 및 범인 은닉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2주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형을 확정받게 됐죠. 김미라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지만 법정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자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사위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어 딸이 좋아하던 그 건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유정이의 억울함은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유정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진서가, 이제 우리 자책은 그만하자. 나도 떠난 애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하지만 유정이도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파헤치는 동안 전 멍청하고 무기력하게 술만 퍼먹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한심하고 유정이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유정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죠. 저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사위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사위만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사위가 자기 주변을 맴도는 여자의 존재만 깨달았다면 딸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죠. 하지만 후회를 하다 보니 끝이 없었어요. 아예 고아인 사위와의 결혼을 반대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날 내가 딸을 만나러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저 남은 사람의 아픔만 더해갔고 그런 모습을 제 딸이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떠난 제 딸은 돌아올 수 없지만 사위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며 위안을 삼자고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의 봉안당에 찾아가 생전에 좋아하던 안개꽃을 놔주며 말했어요. 진석이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많이 힘들어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도 이제 억울함을 풀었으니 하늘에서 진석이를 응원해 주렴.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안개꽃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딸이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더군요. 그 후로 사위는 저와의 약속대로 제 길을 위해 노력했어요. 다시 취업하고 술도 끊었죠. 그리고 가끔 저를 찾아와 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자식 잃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젠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죠. 저는 가끔 딸이 살아있을 때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모습, 사위와 연애하며 행복해하던 모습, 결혼식 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까지. 아직도 옛 생각을 떠올리면 눈물이 먼저 흐르지만 언젠가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딸이 제게 남긴 게 슬픔만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럼 용기 내어 아픔을 극복하고 새 출발하려는 저와 사위에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